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잔인했다. 한밤중에도 도심은 조용히 숨을 쉬었지만 체감 온도 영하 7도. 간간히 불어오는 칼바람은 사람들의 얼굴을 찢을듯이 스치고 지나갔다.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한준식, 75. 회색 머리카락, 바람에 휘날리는 오래된 코트, 한 손엔 낡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간 시절의 잔상 같았다. 그는 아파트 출입문 옆 인터폰을 조심스레 눌렀다. 몇 초 후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계음과 함께 들렸다. 누구세요? 미진아. 나야. 준식이야. 문 좀 열어주겠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고급스러운 파자마 차림. 최미진이었다. 그의 며느리. 또 오셨어요. 아버님. 미진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며칠만 머물면 된다. 추워서. 잘 곳이 없어.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 회사도 요즘 어렵고 민재는 졸업 준비하느라 정신없고요. 게다가 아버님 오시면 주변 시선도 신경 쓰여요. 그 순간 아들 태훈이 거실에서 나왔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화 소리에 나왔지만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머뭇거렸다. 여보, 또 아버님이세요? 미진이 짧게 말했다. 태훈은 조용히 문 앞까지 걸어왔다. 그는 몇 초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래, 알겠다. 준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럼 다른데 알아보마. 미안하다. 미진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준식의 어깨가 한껏 축 처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손은 수십 년간 수술 도구를 잡아왔던 손이었다. 생명을 구했던 손, 박수를 받았던 손. 그런데 지금 그 손으로 문 하나 열 수 없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며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한 선생님, 또 오셨군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산책 나온 거야. 준식은 애써 웃었다. 거리로 나서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을 끌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다만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강남역 인근 지하보도 늦은 시각에도 몇몇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준식은 그중 가장 외진 구석을 골라 가방을 등받이 삼아 앉았다. 몸을 웅크린 채 코트를 여미고 눈을 감았다. 매트도 담요도 없었다. 그저 바닥에 그대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누군가는 물었다.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지쳤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풍경이 스쳐갔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실, 수십 명의 레지던트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그날.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순간. 수술이 끝난 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지금 이 거리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 멀었다. 너무 오래전이었다. 지금의 그는 그저 지친 노인일 뿐. 그날 밤 그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손끝은 저리고 다리는 떨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차가운 것은 마음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누군가는 그를 무책임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가족보다 환자를 더 우선시했던 삶. 병원 확장을 반대하고 무료 진료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집과 재산을 정리했던 결단. 모든 것이 이상주의였을까? 그는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거리의 불빛은 희미했고 행인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렇게 한준식의 첫 번째 노숙의 밤은 시작되었다. 어쩌면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었다. 숨을 쉬었고 기억했다. 그 기억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다음 날이 밝으면 또다시 걷고 또다시 거절당하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한준식이다. 그리고 이 도시는 아직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 한준식은 이른 아침 지하보도의 습기찬 냄새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몸은 무거웠고 뒷목과 허리는 뻐근하게 굳어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갑고 무미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노숙자들은 아직도 자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자리를 정리하고 거리로 나가고 있었다. 그도 짐을 챙겼다. 가방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낡은 옷, 약간의 동전,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은 빛바랜 갈색 가죽 커버를 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손글씨와 위약 노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꼭 쥐고 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그는 서울역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역 근처에는 무료 급식소와 헌옷 배부처가 있었고 거기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중에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흘깃봤다. 흐트러진 머리, 꺼진 눈동자, 때가 묻은 코트.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인가?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노인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중년의 남성들. 그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섞였다. 한때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자신이 지금은 밥 한 그릇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여기요, 드세요.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국과 밥, 김치를 건넸다. 그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식판을 들고 한쪽 벤치에 앉은 그는 조용히 밥을 떠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국물의 따뜻함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그의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역시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가방을 들고 종로 쪽으로 걸었다. 거기에는 폐지를 수거하는 구역이 있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손을 더럽히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골목을 돌며 캔과 종이 상자, 플라스틱 병을 모았다. 손끝은 얼어붙었고 무릎이 시렸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의사의 손이 이제는 쓰레기를 줍는 손이 되었다. 그날 오후 그는 청계천 근처의 재활용 수거장에 들러 모은 폐지를 팔았다. 모두 합쳐 3,200원을 받았다. 겨우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음료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는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하나와 종이컵 커피를 샀다.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하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민재를 떠올렸다. 손자 민재도 저런 나이였던 때가 있었다. 항상 병원에만 있던 자신을 이해해주던 착한 아이. 민재는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곤 했다.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민재가 자신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한준식은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문득 떠올려 보았다. 모든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조금씩 무너졌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더 많은 환자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가족보다 병원을 우선했고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결국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무료 진료소를 열었다. 그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부터 챙겨야지. 그 나이에 왜 고생을 자처해. 이상만 앞세우다 망했다. 주변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가족은 점점 멀어졌다. 특히 아들 태우는 아버지를 향한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 태우는 말했었다. 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만 중요했죠. 가족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이젠 그냥 혼자 사세요. 그 말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은 나쁜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날이 저물었다. 그는 다시 서울역 근처로 돌아왔다. 오늘은 바람이 더 거셌다. 벤치에서 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지하철 역사 안의 구석진 벽 옆에 자리를 잡았다. 가방을 베개에 삼아 누웠다. 주위에서 코 고는 소리, 기침 소리, 어딘가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익숙해져야 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문득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저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마 TV에 나왔던 그 한준식 교수 아니야? 소곤거림이 멀어졌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동쳤다. 아직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아릿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내일도 다시 걷고, 다시 먹고, 다시 외면당할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작게 오래전 들었던 이름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한준식 교수님. 그 이름은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서울역 근처의 아침은 늘 혼잡했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짧게 울리는 지하철 안내방송,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들고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한준식은 여전히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청계천 인근으로 향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손끝은 저려왔다. 전날 밤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 위에 반짝였다. 폐지를 줍는 수레를 끌기엔 너무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중간중간 가게 뒤편을 뒤지며 종이박스와 캔을 주었고 작은 수레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았다. 그러다 시장 골목을 지나던 중 작은 골목 안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헉, 헉.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골목벽에 기대어 한 중년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풀려 있었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준식의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몸이 반응했다. 그는 수레를 놓고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점점 주저앉으며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천식, 발작인가? 준식은 남자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흡입기를 발견하고 재빠르게 그의 입에 가져다 댔다.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받쳐주며 등을 두드리고 자세를 바르게 조정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괜찮아요. 심호흡. 좋아요. 한 번 더. 몇 분의 시간이 흘렀고 남자의 숨소리는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진짜 살았네요. 그는 힘겹게 말했다. 한준식은 남자의 손에 흡입기를 다시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급실은 가보셔야 해요. 증상이 심했어요. 그때 남자의 눈이 준식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뭔가를 떠올린 듯한 눈빛이었다. 실례지만 혹시 한준식 선생님 아니세요? 준식은 놀란 듯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저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저 박동철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1994년 제 딸이 심장 판막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왔을 때 선생님이 무료로 수술해 주셨잖아요. 병원에서도 치료비 못 낸다고 퇴짜 맞았는데 선생님만이 받아주셨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준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동철.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딸의 상태는 심각했고 이미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상태였다. 의료 기록을 본 그는 그 자리에서 수술을 결정했고 12시간의 고난도 수술 끝에 아이는 살아났다. 그때 이후로 전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동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선생님 맞죠? 준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그럼 지금 왜 이러고 계신 겁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죠. 박동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아는 한준식은 당당하고 지적인 모두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허름한 옷차림에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라니. 지금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진료부터 받으시고 따뜻한 밥도 드시고요. 아니에요. 준식은 손을 저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아직 숨쉬고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박동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의 눈엔 존경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럼 최소한 연락처라도 주세요. 다시 찾아뵐 수 있게요. 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자신의 이름과 필체로 연락처를 적었다. 그러나 전화는 켜지지 않는 오래된 번호였다. 어쩌면 그는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박동철은 한준식에 대한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전했고 이틀 후 병원장에게도 전달되었다. 조용히 묻혀있던 한 인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계기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한준식은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언제나처럼 벤치를 찾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물색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마음 한구석엔 오래전 이름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박동철. 그 이름은 과거의 조각이었고 동시에 작은 희망이었다. 그가 잊힌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누군가가 아직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는 오랜만에 조금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스며든 밤이었다.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을 바꿨던 순간은 언젠가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조용한 파문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여전히 한준식은 서울역 주변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은 폐지를 줍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보냈다. 겨울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손끝은 늘 얼어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다시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박동철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의료지원 부서에 한준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그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병원 쪽에서도 저분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교수님. 한준식.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병원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서울대학교 병원 인근 어느 회의 중이었다. 박 과장,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한준식 교수님이 폐지를 줍고 계신다고요? 심장내과 부원장인 최강석 교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과거 한준식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준식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모두가 존경하는 수술의 대가였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서울역 근처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최강석은 간호사 둘을 데리고 직접 서울역으로 향했다. 누군가 그를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서울역 근처 공원 벤치, 초라한 외투를 걸치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건 생각보다 쉬웠다. 그는 한 손으로 작은 종이책을 넘기며 햇빛을 피해 벤치 끝자락에 앉아 있었다. 교수님, 한준식 교수님 맞으시죠? 그 말에 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교수님. 그 호칭 속에는 과거의 수많은 밤과 수술실의 긴장감,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강석이냐? 예, 교수님. 저 기억하십니까? 2001년 심장 대동맥 수술 케이스에서 교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준식은 희미하게 웃었다. 기억나지? 그때 너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실 끊어질 뻔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별일 아니다.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최강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간호사들은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었다. 교수님, 병원으로 가십시다. 의무진이 진료도 도와드릴 수 있고 몸도 추우시잖아요. 나는 이제 병원이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럴 수 없습니다. 최강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교수님이 저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 교수님의 기록을 보고 공부합니다. 교수님이 수술한 케이스가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준식은 고개를 떨궜다. 말없이 손을 무릎에 모으고 있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최강석은 놓치지 않았다. 적어도 한 번만 병원으로 같이 가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검사만이라도 받고요. 준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햇살이 조금 더 강하게 그의 얼굴을 비쳤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기품이 남아있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수십 년을 오가던 도로였지만 지금은 그저 새로운 도시처럼 보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 차량이 멈췄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도와 문을 열자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 누구지? 설마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그 교수님. 그리고 잠시 후 의료진들이 속속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심장외과 과장, 흉부외과 레지던트, 간호사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풍경을 본 일반 환자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뭐야? 왜 저런 차림의 노인한테 다들 인사해? 저분이야. 한준식 교수님. 전설적인 의사였잖아. 들은 적 있어. 심장 수술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 순간 정문으로 누군가 달려들어왔다. 병원장 이현석 박사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준식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이시군요. 제가 인턴 시절 교수님 수술 참관했던 기억.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준식은 가볍게 웃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젠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들이 많잖아. 하지만 교수님은 저희 모두의 뿌리입니다. 그날 병원은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언론도 아직 모르고 있는 이야기.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의학의 선구자가 이렇게 조용히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검사실로 들어가는 준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 속에 존경이 흘렀고 감동이 번져갔다. 그날 병원의 기록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졌다. 한준식 교수, 돌아오시다. 그의 이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병원 내 검진이 끝난 후 한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기빈 병실로 옮겨졌다. 평소엔 VIP 환자나 해외 의료 교류 인사들이 사용하는 곳이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를 아는 의사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모르는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레 속삭였다. 정말 저분이 그 전설적인 흉부외과 교수님이야? 신문에서 봤었지. 오래전에 퇴임하셨다더니. 근데 왜 노숙자처럼 돼버린 거지?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병원 내에서 한준식의 존재는 급속히 퍼져나갔다. 몇몇 간호사들은 선배들에게 물었고 몇몇 의사들은 예전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한준식.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활동하신 분이네. 당시 국내 심장 수술 생존율을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 기사를 보니까 무료 진료소도 직접 운영하셨다는데
그러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 질문은 병원 내부를 넘어 결국 외부로 번졌다. 그날 밤, 한 간호사의 SNS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오늘 병원에 한준식 교수님이 오셨다. 흉부외과 전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거리를 떠돌고 계셨다. 우리는 그런 분을 잊고 살아왔던 걸까? 해시태그는 단순했다. 샵사인 한준식, 샵사인 전설의 의사, 샵사인 의료봉사의 대명사.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의사, 간호사, 환자, 전공의 커뮤니티까지 번지며 그 노인의 정체는 점점 명확해졌다. 이튿날 오전 몇몇 온라인 언론이 그 사실을 기사화했다. 서울역 노숙자, 알고 보니 전설의 흉부외과 명예 한준식 교수, 무료 진료소, 장학재단 설립, 한 교수가 걸어온 길은?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한준식 교수, 서울대병원, 의료봉사, 노숙자 의사. 반응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존경을 보냈으며, 누군가는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 수 있지? 그게 진짜면 우리 사회는 너무 잔인하다. 아니,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가족을 등한시한 거 아냐? 온라인 방송을 하던 한 시사 크리에이터는 해당 사건을 다루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남을 도우면 박수를 치면서도 동시에 너는 내 가족은 챙기냐고 따진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이들을 왜 잊고 살았냐는 점이다. 병원에서는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병원장 이현석은 기자회견 대신 짧은 입장문을 냈다. 한준식 교수는 대한민국 의료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계시며 관련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한태우는 화면에 떠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TV에서는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걷는 노인의 모습과 의료진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여보, 저게 정말 아버지야? 최미진이 묻자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앞이 흐려졌고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빴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생일날도 수술실에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따뜻한 손길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사람. 태훈아, 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빠는 늘 내 편이야. 그렇게 말해줬던 아버지.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다정했고 항상 집에 있었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늘 사회를 위한 의사였다. 가족은 늘 뒷전이었다. 결혼 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무료 진료소에 기부하고 집까지 정리했을 때 그는 결별을 선언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보다 세상이 중요하다는 아버지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제 화면 속 그 노인이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보, 우리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진이 말했다. 하지만 태우는 아직 움직이지 못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마음 속에서 격렬한 죄책감이 솟구쳤다. 그 시각 병실. 한준식은 차분히 신문을 보고 있었다. 병원에서 인쇄해 놓은 주요 기사들을 정리해 간호사가 건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신문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간호사 이서진이 말했다. 교수님, 지금 전국에서 교수님께 편지가 오고 있어요. 누군가는 교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고 누군가는 교수님을 보고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런 걸 모르시는 건 너무 슬퍼요. 한준식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서울의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이름.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은 이 파문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래전 그가 가르쳤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 조용한 새벽, 한준식은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긴 수면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거리 생활을 오래 했던 그는 새벽 바람을 벗삼아 깨는 게 몸에 배어 있었고 지금처럼 정갈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일이 오히려 어색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다. 따뜻한 이불, 부드러운 조명, 간호사의 미소, 그리고 매일 병실을 찾아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선생님, 식사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는 늘 같은 말로 간호사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이서진 간호사는 늘 조용히 곁에 있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노인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이서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교수님, 어제 의대생들 사이에서 작은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의 과거 케이스를 인용한 학생이 있었어요. 모두들 감동했어요. 한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병원장 이현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다가왔다.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앉으세요. 이현석은 의자에 앉으며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최근 교수님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면서 과거 내부 기록들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한준식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어떤 종류의 문건입니까? 2003년, 당시 교수님이 운영하던 무료진료소 관련 자금 내역입니다. 교수님 이름으로 지출된 항목 중 일부가 병원 회계 기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일입니다. 이현석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응, 당시 회계 부장과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환자들에게 약값을 대납해주기 위해 병원 기금을 쓰려 했고, 그게 내부 규정을 위반한다고 했지. 그래서 사적으로 메운 돈이 꽤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록이 사라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처럼. 한준식은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그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이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날 오후 병원 외부에서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과거 의료재단 회계비리 의혹. 한준식 교수도 연루. 무료진료소 명목으로 수천만 원 부당 지출 정황. 기사를 쓴 이는 다름 아닌 이현우 기자. 그리고 그의 형, 이현우 박사는 과거 한준식의 동료였다. 병원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준식을 시기해온 인물이었다. 이현우 기자는 방송 인터뷰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그가 아무리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해도 모든 영웅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윤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죠. 인터뷰가 방영되자마자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역시 너무 좋게만 봤다. 뭔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다. 과거 정권 시절 내부 견제 당했다는 말도 있어. 어떤 진실이든 명확히 밝혀야 해. 병원 측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했다. 한준식은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예상한 듯했다. 며칠 후 병실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저 이현우입니다. 준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현우. 기억하지. 내가 흉부외과 부교수로 승진하던 해 진료 소홀로 항의받던 일도 기억하고. 이현우는 당황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과거야 뭐 서로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근데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쯤에서 조용히 병원을 떠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도 더는 자극하지 않게. 준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환자를 위해 돈을 쓴 걸 후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뭘 감추려는지도 알고 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을? 내가 2003년 회계 담당자였다는 걸 모두가 잊은 줄 아나? 내 서명을 도용해 외부 장비 구입 계약을 추진했지. 내가 거부하자 병원장을 통해 진료소 폐쇄를 압박했고. 이현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손이 떨렸다. 난 너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번엔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된 것 같군. 이현우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서 있던 민재와 마주쳤다. 당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 했어요? 너 같은 학생이 알 건 없어. 할아버지는 수십 년간 조용히 봉사해 오셨어요. 그런 분을 당신 같은 사람이 흠집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민재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 안엔 분노와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메모장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냥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진실을 말해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뭘 배워야 할지 알려주세요. 한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침묵이 녹아 있었다. 그렇구나.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윤리위원회 회의실. 새하얀 벽과 묵직한 긴 테이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했다. 병원장 이현석, 부원장, 법무팀장, 그리고 병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면 모니터엔 2003년 진료소 회계 기록, 재조사 건의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회의의 안건은 분명했다. 한준식 교수의 과거 무료 진료소 운영 당시 병원 기금 사용 내역이 병원 회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록의 삭제와 조작 가능성. 이현석 병원장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의료윤리와 조직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다. 조사팀에서 확보한 예전 회계 백업 파일에서 삭제된 줄 알았던 한 교수님의 서명이 포함된 지출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명은 위조의 흔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현우 부교수였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 변호사가 묻는다. 2003년 당시 회계보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법무팀장이 대답했다. 이현우 당시 부교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현우는 병원 내에서 강단 있는 교수로 통했지만 동시에 조직 정치에 능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다. 지금까지 줄곧 묵묵부답이던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 문서는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무팀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한 것뿐입니다. 서명 문제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몇몇 위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때 병원장이 조용히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 2003년 4월 17일자 병원 회의록을 보면 한 교수님이 해당 기금 지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무료 진료소는 폐쇄됐고 한 교수님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병원을 떠나셨습니다. 이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병원 재단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한 교수님 개인 계좌에서 환자 약제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 모두 환자 실명과 함께 입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아실 겁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병원장은 무겁게 말을 이었다. 한준식 교수는 단 한 푼의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재를 털어 환자들을 도왔고 그것이 오해와 모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병원 내부를 넘어 다시 한번 언론에 퍼져나갔다. 의혹 뒤집혀. 한준식 교수,
억울한 희생자였다. 사제 털어 무료 진료. 진정한 의사의 초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진짜 대단한 분이었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던 거 아닐까. 그런데 왜 그분은 변명도 안 하셨어요? 억울했을 텐데. 진짜 의사는 환자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네. 한편, 강남의 아파트. 한태우는 뉴스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복권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도 쉽게 웃지 못했다. 죄책감은 더욱 무겁게 가슴을 눌렀고 미진 역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아버지한테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칠 뒤 병원. 한준식의 병실 앞에 아들 태훈과 며느리 미진이 조심스레 서 있었다. 문 앞까지 다가갔지만 쉽게 손잡이를 돌릴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안에서 민재가 나왔다. 아빠,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안에 계셔. 기다리시는지까진 모르겠지만. 그 말에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가자 병실 안에는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평온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깊은 벽도 느껴졌다. 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큰 오해를,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미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그 사실도 모른 채 아버님을 모질게 몰아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준식은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게 마련이지. 나도 말하지 않은 게 죄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태우는 말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린 그냥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순간 조용하던 방 안에 민재의 목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준식은 미소를 지었다. 깊은 세월 속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아주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오고 있었다. 기억이란 건 언젠가 사라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누군가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였구나. 그날 병원 로비에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여 작은 박수를 보냈다. 한준식 교수가 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무혐의 통보를 받은 날, 조용한 사과와 함께 병원은 그에게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 제안했다. 교수님, 다시 진료소를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꺼지지 않았던 불빛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거리에는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병원 앞 은행나무에도 초록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준식은 병실 창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였다. 그 공기 속에는 먼 과거의 기억과 새롭게 시작될 시간의 향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한준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이제 병원 실습을 시작한 의대생이었다.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병원장이 직접 병실을 찾았다.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병원과 연계하여 한준식 나눔 진료소를 공식적으로 개소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후원단체와 의료진들이 함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준식은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료소라.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손도 떨리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고. 병원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교수님께 진료소 운영을 맡기자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철학을 전하고
교육하고 감시할 사람. 그 역할을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한준식은 그 말을 곱씹었다. 철학을 전한다는 것, 삶의 방식과 가치를 남긴다는 것. 그건 어쩌면 다시 메스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는 특별한 현판식이 열렸다. 한준식 나눔 진료소 개소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난민 등 병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 진료비는 전액 무료였고 의사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했다. 진료소 한편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검은 가운을 입고 수술실 앞에 선 한준식 교수의 사진. 그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한준식. 진료소는 첫날부터 북적였다. 손목이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 진료받지 못했던 청년, 수개월간 이명에 시달려온 이주 노동자, 혈압약이 끊겨 정신없이 살고 있던 할머니까지 모두가 조용히 진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진료소 한켠에는 여전히 앉아있는 한준식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환자를 보지 않았지만 모든 의사의 진료 태도와 자세를 살폈고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선생님, 이분은 경동맥 협착이 의심되는데요. 젊은 의사가 묻자 준식은 조용히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말했다. 초음파보다 CTA를 먼저 권해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절차를 건너뛰는 건 안 됩니다. 꼭 설명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교수님. 어느새 그의 곁에는 과거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에게 배운 젊은 의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진료소는 단순한 의료 공간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료소 마감 후, 민재는 조심스레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졸업하면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꼭 정식 의사가 된 후에요. 그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준식은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하지만 의사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환자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이름이 있든 없든 똑같이 바라보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야. 민재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진료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과거 한준식 교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 서울 진료소에서 제 아이 치료해 주셨던 그 아이 지금 간호사가 됐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엔 매일 다른 감정들이 오갔다. 그리움, 후회, 기쁨, 뿌듯함. 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을 되돌려 받았다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한편 아들 태훈과 며느리 미진도 달라졌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진료소를 찾아 청소를 돕고 후원 행사를 기획하며 행정 업무를 지원했다. 미진은 한편으론 진료소 회계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아버님께서 남긴 길을 지키는 건 이젠 저희 몫이에요.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소 기둥에 부착된 작은 글고를 바라봤다. 그 글거는 누군가 손글씨로 써 붙여둔 것이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다. 이름 없는 환자의 편지 중. 그날 밤 한준식은 진료소 뒷마당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 이제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의사라는 명함 없이도 다시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 제자, 환자, 그리고 수많은 작은 목소리들. 그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늦은 봄밤, 진료소의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한준식은 혼자 남아있었다. 진료소 뒤편 마당의 오래된 벤치 위에 앉아 그는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문득 떠오른 것은 아주 오래전의 밤이었다. 젊은 시절 병원 수술실에서 하루 10건이 수술을 마치고
혼자 남은 새벽. 그때도 그는 이렇게 조용한 어둠 속에서 삶을 되묻곤 했다. 내가 사람을 살린 걸까? 아니면 수술만 한 걸까? 그 질문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걸음이었다. 돌아보니 민재였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래. 자네는 웬일인가? 오늘 병원 실습 끝나고 바로 왔어요. 그냥 뭔가 말하고 싶어서요. 민재는 벤치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가끔 생각해요. 정말 의사가 된다는 게 단순히 사람을 치료하는 건지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인지. 준식은 찻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 질문을 하는 너라면 이미 의사에 반응된 거야.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학교에선 질병과 약물만 가르치고 실습 현장에선 기록과 효율만 강조해요. 환자들이 뭘 느끼고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그런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거지. 준식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진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집도 팔고 재산도 다 기부하시고 가족들하고 멀어질 정도로 환자들에게 모든 걸 주셨던 이유요. 그 질문에 준식은 긴 숨을 내쉬었다. 이 질문은 언젠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했다. 그건 아주 오래전 한 환자 때문이었지. 그의 눈빛이 멀어졌다. 30년 전쯤이었어.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온 6살 아이였는데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지. 병원 4곳에서 수술을 거부당했었고 마지막으로 날 찾아왔지.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어.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퇴원 날 내 손을 붙잡고 울더군. 선생님, 우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흰 가진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지. 이 일이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뒤로 환자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나를 더 책임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둘 가진 걸 정리하게 된 거야. 내 병원, 내 건물, 내 돈, 다 환자들에게 갚은 셈이지. 그럼 후회는 없으세요? 준식은 작게 웃었다. 있지. 가족을 아프게 한 건 평생 후회로 남아. 태훈이도 내 어머니도 그들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했어. 그건 나의 죄야. 민재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준식이 말을 이었다. 의사라는 건 결국 모든 걸 균형으로 유지하는 싸움이야. 의학적 판단과 인간적 감정, 시간과 책임, 사명과 생활. 그 균형을 매 순간 깨닫고 지켜내는 게 진짜 의사지. 그래서 지금 이 진료소가 필요한 거야.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어떤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진짜 사람을 만나는 곳. 민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게요.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진짜 환자와 마주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민재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가면 돼.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말을 잇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희미한 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진료소 건물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의사 중 한 명이 급히 문을 열며 나왔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지금 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노숙자 한 분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요. 준식은 바로 일어섰다. 민재도 함께 따라 나섰다. 진료소 안, 침상 위에는 낯익은 얼굴이 누워 있었다. 며칠 전 찾아왔던 중증 당뇨 환자였다. 그를 돌보던 간호사가 말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도 약해졌어요. 응급처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식은 흔들림 없이 환자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간결하게 지시했다. 산소 포화도 확인하고 혈당 수치 재측정하세요. 정맥 확보하고 응급 약물 준비하세요. 민재, 내가 혈압 측정 맡아. 네, 할아버지. 그 순간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그의 눈빛, 그의 손끝, 그의 목소리 모두가 다시 의사의 것이었다. 응급 상황은 빠르게 안정되었다. 환자는 호흡을 되찾았고 의식도 돌아왔다. 간호사들은 안도했고 민재는 숨을 돌렸다. 진료소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력 하늘에 붉은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고 참새가 가지 위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민재야. 준식이 말했다. 이게 의사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 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한준식은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삶 속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남은 삶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중이었다. 진료소 옥상, 초여름의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저녁이었다. 서울의 도심은 바쁘고 소란스러웠지만 이곳은 마치 세상의 경계 바깥처럼 고요했다. 한준식은 의자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들자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회색 빌딩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그 노을에 비유하고 싶었다.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하루를 온전히 태우고 남긴 빛.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문득 문이 열리고 민재가 올라왔다. 이제 인턴 과정에 들어간 지 몇 달, 얼굴은 그 사이 한층 성숙해졌고 눈빛에는 어느덧 의료인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올라오셨네요. 그래.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라서. 민재는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침묵 같은 평화가 흘렀다. 할아버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료 인물사 전시관에 할아버지 기록을 공식 등재하겠다고요. 교수님 업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다고요. 준식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기록이 필요하겠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억해야 하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그 어떤 감사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진료소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노란 봉투에 손글씨로 적힌 발신자는 박소은. 30년 전 그가 무료로 수술해준 백혈병 환자의 이름이었다. 소은은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려주셨던 그날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한준식은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수술대 위에서 창백했던 작은 아이. 수술 후 첫 미소를 지었던 얼굴. 그리고 엄마의 끝없는 감사의 눈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남긴 것은 건물도 돈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생명 속에 새겨진 가치.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며칠 뒤 진료소에서는 조촐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의술의 본질. 의대생, 젊은 인턴, 봉사자들까지 모두 모였다. 한준식은 강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분명했다. 의사가 된다는 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책임, 한 생명을 향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많은 걸 가졌고 다시 잃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알게 된 건 사람은 사랑을 남길 때 가장 오래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의술은 치료가 아닙니다. 의술은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함께 서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날 진료소에는 오랜만에 박수 소리가 퍼졌다. 묵직하고 진심 어린 박수. 그건 한 시대에 대한 경의였고 한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이었다. 그날 이후 한준식 나눔 진료소는 전국에 분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스스로 이름을 걸고 운영에 참여했다. 정식 의료기관과 연계되며 시스템도 점점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민재는 졸업 후 정식으로 진료소의 상근의가 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맞았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잡아주었고, 눈을 바라보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건넸다. 한준식은 점차 현장에 나서지 않게 되었지만 늘 진료소 한켠에 자리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젊은 의사들과 앉아 환자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말했다. 진단은 책으로 배운다. 하지만 태도는 곁에서 본다.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어느 여름 저녁, 그는 조용히 진료소 옥상에 올랐다. 오랜만에 혼자였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했고 별은 드물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랜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그 이름은 희망이었다. 환자가 그를 찾았던 이유도, 가족이 돌아온 이유도, 제자들이 다시 모인 이유도 모두 희망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바랐던 곳에 와 있구나. 그 순간 진료소 안에서는 민재가 조용히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도 다르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언젠가 한준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빛이었고, 기억이었고, 삶을 이끄는 불씨였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음 사람의 심장으로 옮겨질 뿐이다.